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이윤기가 건너는 강. 이윤기. 내가 여러 차례 지적해왔거니와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는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종교는 나와 틀려요. 다르지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나는 방향이 틀려요. 다를 뿐 틀리는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고 틀리다는 옳다의 반대말이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뜻인가? 나와 같지 않은 녀석은 틀려먹은 녀석이라는 것인가? 오늘부터라도 바로 쓰면 큰 병 하나 고치는 셈이 된다. 이윤기님의 산문집 이윤기가 건너는 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의 반대말은 같다고요. 틀린 것의 반대말은 옳다라는 것. 서로 다른 것, 그 차이만 인정을 해도 큰 병 하나 고친 것이라니까 지금이라도 좀 고쳐야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두고 우리의 곁을 떠난 이윤기 작가.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윤기 작가의 작품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이윤기 작가의 손님입니다. 이윤기 작가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번역가, 또 신화학자시죠. 1947년에 태어나서 2010년 8월 27일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부문에 하얀 헬리콥터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98년 중편소설 숨은 그림 찾기로 제29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 번역가상을 수상했고 소설집 두물머리로 제8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윤기 작가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펴내 국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붐을 일으켰고요. 이탈리아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의 대표작 장미의 이름, 또 푸코의 진자를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윤기 작가의 손님 함께 만나보시죠. 손님, 이윤기. 해가 초겨울 추위에 오그라들어 오후는 잿빛이었다. 바다 위에는 우는 갈매기도 있었고 날아가 버리는 갈매기도 있었다. 산등이 우뜩 잘라지고 막 바다가 시작되는 언덕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횡대지어 오는 백마무리 같은 파도의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에게 그 바다와 파도는 심상한 풍경에 지나지 못했다. 나는 무슨 데님이야. 아이는 손가락에다 연두색 데님 한 짝을 걸고 있었다. 데님은 바람에 날려
자꾸만 아이의 소매 쪽으로 감겨들었다. 그때마다 데님을 메었던 주름이 남은 바짓가랑이도 발등에서 팔랑거렸다. 엄마. 아이는 돌아서서 코를 풀었다. 아이의 눈이 빨갰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두어 걸음 물러선 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데님을 바다 쪽으로 던졌다. 한쪽은 필요 없어. 날아가 버리란 말이야. 힘껏. 그러나 가벼운 데님은 역풍을 뚫고 날아가지 못했다. 데님은 바다로 떨어지기는커녕 맞바람에 날아와 아이 뒤에 있는 팡파짐한 다복솔에 걸리고는 했다. 날아가 버리라니까. 못 던질 줄 알고. 아이는 데님을 다시 접은 뒤 칼돌을 하나 주어 데님 끝으로 칼돌을 묶었다. 손이 곱은지 아이는 칼돌을 묶은 뒤 금방 일어나지 않고 두 손을 삿에다 넣은 채 한참 있다가 일어났다. 이윽고 아이는 데님을 다시 집은 뒤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데님은 물매줄처럼 상모처럼 아이의 머리 위에서 돌았다. 데님 쥔 손에 쾌적한 원심력이 느껴지자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나 잠깐만 그랬다. 아이는 상모 돌리듯이 물매줄 돌리듯이 돌리던 데님 끝을 놓았다. 칼돌은 연두색 데님 꼬리를 달고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아이의 눈은 칼돌을 따라 날아가는 데님을 쫓았다. 바다는 데님 하나 삼킨 흔적을 그 표면에 오래 남기지 않았다. 아이는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통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아이는 연신 길가를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오후 내내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참이다. 겨우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16살 배기 누나가 데님 한 벌을 만들어 아이에게 준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누나가 아이에게 데님을 만들어준 데에는 뜻이 있었다. 어머니 제삿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바느질은 다 끝났고 인두질만 하면 동생한테 처음으로 하는 선물인데 잘 돼야 할 텐데. 다 됐다. 너 이리 좀 와볼래? 나? 왜 누나? 자, 이거 누나 선물. 이게 뭐야? 데님이잖아. 누나가 만든 거야? 바느질은 그런 대로 됐는데 인두질은 잘 안 되네. 아직도 따뜻해. 누나의 서툰 인두질 솜씨가 거기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는 데님을 살그머니 뺨에 대어보기까지 했다.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첫 선물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낯색을 바꾸었다. 뭐? 누나 지금 뭐라고? 얘는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라고 그래서 데님 만든 거야. 엄마?
나 학교 갈래. 오늘은 일찍 와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는 바지자락을 착착 접어 데님을 메고 학교로 갔다. 계집 아이들이 놀렸다. 어머, 쟤 좀 봐. 어른처럼 바지를 묶었어. 얼른 장가 가고 싶은가 봐. 맞아. 저거 데님 맞지? 응. 아버지들이 하는 거잖아. 엄마 제삿날이라고 누나가 만들어준 거야. 신랑 되고 싶어서 맨 거 아니야. 아이는 당당하게 계집 아이들을 을박아 주었다. 제삿날이라니까 계집 아이들도 더 이상 놀리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님 덕분에 바지가랑이가 너무 가뿐해서 동무들과 장난을 지나치게 한 것이 탈이었다.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누나의 눈길이 아이의 바지가랑이에서 멎더니 떨어질 줄을 몰랐다. 너? 이거 데님 가뿐해서 좋더라. 딱 잘 어울리지? 잘도 어울리겠다. 한쪽 데님은 어쨌어? 한쪽 데님? 몰라? 한쪽 데님이 없네? 아이씨, 이게 어디로 도망갔지? 장난을 심하게 쳤구나. 데님 매면 새신랑처럼 점잖게 굴어야 하는 거다, 너. 새신랑 그딴 소리 듣기 싫어. 아이는 돌담 밖으로 뛰어나와 학교 길을 되짚어 달렸다. 누나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이를 따라왔다.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나머지 한 잔 풀어놓고 가. 놓고 가기 싫으면 풀어서 속주머니에 넣어. 엄마도 아니면서. 너 어디 가니? 데님 한쪽 어떻게 했어? 혹시 길에서 데님 한쪽 못 봤어? 못 봤는데? 왜? 잊어버렸어? 몰라. 없어졌어. 너랑 놀던 애들한테 물어봐.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쟤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는 학교 길을 되짚어 가다 말고 되돌아와 함께 장난치면서 온 동무들에게 혹시 데님 한 짝을 줍지 않았느냐고 두루 물어보았지만 주었다는 아이는 고사하고 아이의 데님을 눈여겨보았다는 아이도 없었다. 마을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매여 있던 데님이었다. 장길 가던 안악도 그랬으니까. 아유, 저런 데님을 다 만들고 이제 누나가 엄마 노릇을 하는구나. 하루에 2번씩 오가는 길이 3번째는 그렇게 생소해 보일 수가 없었다. 홀로 나무 사이를 가는 오솔길도 길 위로 나서는 숲그림자도 늘 뺨으로 맞아버릇하던 바람도 아이에게는 문득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학교 길을 되짚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아이는 그 데님이 이미 찾아본 곳에 있을까봐 연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데님 한 짝에다 칼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바다에 던진 것으로 치고 데님은 잊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감나무 빈가지에 걸려있던 달이 이죽거리는 입모양을 하고 바다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누나! 그렇지. 다행이다. 일껏 만들어줬는데 한 짝은 잃어버리고 한 짝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누난들 좋아할 리 없지. 엄마 제삿날인데.
누나, 마을 내려갔다. 곧 올 게다. 아, 네. 너 누구랑 싸웠니? 잔뜩 빼물고 있게. 아니요. 싸운 게로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누나가 펴둔 상이 있고 상위에는 쌀이 봉긋봉긋 두 무더기로 나뉘어 있었다. 누나는 제밥 지을 쌀에 뉘를 고르다가 나간 모양이었다. 누나는 제삿날마다 꼭 상에다 쌀을 쏟아놓고 뉘를 골랐다. 아이는 아랫목에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받침 위로 제상 차릴 때 입으려고 곱게 다려놓은 누나의 치마 저고리가 보였다. 아이는 누나 저고리의 옷고름이 데님으로 보여서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엄마, 누나가 데님을 만들어줬는데 엄마 오는 날이라고. 근데 한쪽은 잃어버리고 한쪽은 버려버렸어. 그때 누나의 타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는 대돌 앞에서 멎었다. 너 방에 있니? 있구나. 누나가 저런 목소리로 말할 때는 꼭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일일 때 저러는데. 자니?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거니? 둘 다 아니야. 이리 나와봐. 나 좋은 거 가져왔다? 안 볼래? 다 귀찮아. 나 졸리는걸. 밤중에 일어나야 되잖아. 제삿날이니까. 나와보라니까 그러네, 쟨. 누나가 누나답지 않게 억지를 부릴 때면 아이에게는 꼭 좋은 일이 생기고는 했다. 아이는 그걸 알면서도 그때마다 빈번히 꾸물거리고는 했다. 누나가 내 눈 보고 왜 눈이 빨갛게 됐냐고 물으면 그래, 비벼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뭐. 아, 왜? 아, 눈에 뭐가 들어갔나? 이것 좀 봐. 그건 데님? 맞아. 데님이야. 누나는 데님을 흔들면서 웃었다. 아이가 그 데님이 어느 쪽 데님인가를 알아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가만, 누나가 들고 있는 저 데님이 잃어버렸던 놈일까?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렸던 놈일까? 너 개울에서 놀았다면서 거기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니? 맞아, 개울에서 놀았었어. 얼음이 얼었었거든. 아휴, 난 뱀인 줄 알았다. 그치만 나도 바보야. 이 추운데 뱀이 어딨니? 이리 줘봐. 아이는 신발을 꿰어 신고 데님을 빼앗듯이 받아든 다음 집을 나왔다. 그러고는 해 있을 때 다녀왔던 그 바닷가 언덕으로 달렸다. 언덕에서 바다로 던져버렸던 그 데님이 해초처럼 바위 틈으로 밀려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언덕 아래에서는 무겁고 빈 파도가 부서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데님 끝에다 칼돌을 달았던 것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상해. 아이에게는 참 이상했다. 데님 한 짝을 잃었을 때보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한 짝을 바다에 버렸을 때보다, 처음 잃었던 한 짝을 다시 찾았을 때가 왜 그렇게 허전한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차라리라는 낱말을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누나는 찾아다 주지 말지. 누나 때문에 나는 망했다. 마을 위에서 서성거리던 그날의 저녁 연기가 산 중턱에 걸렸다가 어둠이 되어 다시 마을로 내려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이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외딴 집에 한 손님이 황혼에 묻어들어왔다. 빈 방이 있다죠? 예. 어분 아기와 머리에 인 보따리를 합하면 제 몸보다 더 큰 도붓장수였다. 아기는 뺨에다 보리튀김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방긋 웃었다. 어둠에 쫓기는 도붓장수들은 자주 그 집을 찾고는 했다. 식구가 단촐해서 늘 빈 방이 있는 데다가 집이 외딴 집이어서 주인이 나그네 끓는 걸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집에 가면 빈 방이 있을 거라 해서.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비단인가 봐요? 그래, 비단이다. 마침 잘 오셨어요.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손이 좀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죠? 도와주고 말고. 근데 가까운 친척은 없는 같네. 그렇잖아도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이 어린 처녀가 여간 기특한 게 아니라고. 아이고, 마침이 무거워서. 아이고. 비단장수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보따리에 눌려 굳어진 목을 풀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집안의 사정을 다 구경해버리는 일에 그 비단장수는 익어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 얘기로는 처녀 나이가 겨우 16인데 어머니 제사 차린다 카제. 엄매, 집안 해놓은 것 좀 보소. 세월에 멜빵하겠네. 당당하고 투박한 사투리와 스스럼 없는 몸짓이 어둑어둑한 밤안개 속에서도 비단장수의 나이를 어림하게 헤아릴 수 있게 했다. 누나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부엌에서 초롱을 들고 나왔다. 누나와 비단장수는 나무더미에서 뗄나무를 한아름씩 안고 와 비어있던 방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처마 밑이 밝아지면서 누나와 비단장수가 환한 얼굴을 마주하고 웃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는 거기까지 끼지 않고 뾰족한 나무꼬챙이로 호롱의 심지를 돋우고 있었다. 누나가 다가와 아이를 감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누나의 목소리가 아주 밝았다. 아궁이 불빛은 감나무 아래까지는 닿지 않았다. 예, 저 아주머니 비단장수래. 데님감쯤은 문제없이 얻을 수 있을 거야. 데님 같은 거 이제 싫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2벌 만들어주마. 비단장수에게는 그런 조각천 많아 너. 야야! 나가볼게. 탕국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비단뿐이에요? 아니다. 양단, 공단, 비로도 유등도 있다. 와, 찾아도 한값 할락하나? 아니요. 보따리가 하도 무겁길래. 무겁지. 나락철에는 나락도 받고 보리철에는 보리도 받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장사는 어떻게 된 셈인지 팔면 팔수록 보따리가 무거워진다. 장빼기 벗겨지도록 해봐야 입에 풀칠하는 기고, 짱빼기가 성하면 빚이 늘어나는 기고.
객식구가 늘 때마다 방소제도 하고 군불도 떼어주던 아버지가 그날은 웬일인지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제삿날이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른 기침이 유난히 잦았다. 아버지, 오냐? 왜 불을 안 켜시고... 나 누워있다. 오늘 손님 비단장수래요. 아기가 어려요. 그래서 옆방에다 불 떼고 있어요. 오냐? 잘했구나. 그래도 문을 안 여시네. 아버지, 어디 편찮으셔요? 아니다. 욕심을 내어 머리를 감았더니 한기가 좀 들 뿐이야. 아버지도 참... 물 데워달라시죠. 대단찮다. 빨랫줄은 걷었지? 네, 너희 둘은 한숨씩 자둬야 할 거다. 걱정 마셔요. 누나가 빨랫줄을 거둔 것은 해지기 전이다. 어머니 혼백이 고개 숙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나는 해지기 전에 이미 빨랫줄을 거둔 것이다. 누나가 보기에 어머니 혼백은 제삿날마다 살짝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오늘은 좀 이상하시다. 누나는 어머니 제삿날에 갑자기 잦아진 아버지의 마른 기침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입술에다 대고 쉬 했던 것이다. 쉬.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몫의 옛 시절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거부할 길 없는 바다의 거친 손길에 바닷가이었던 자신이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나던 옛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형제! 으쌰! 자! 그물을 끌어올리세요! 이야! 오늘도 만선이다, 만선이야! 자! 힘껏 끌어올립시다! 그 시절 청년은 바다가 길러준 그 강인한 몸으로 농부들이 땅을 그렇게 하듯이 공포와 신비로 가득한 파도의 일항을 갈고 그 품 안에서 그만큼의 땀을 흘리며 살진 양식을 수확했다. 청년에게 세계는 가슴 설레리만치 아름다운 삶터였다. 고기잡이 배를 따라 나갔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마을로 돌아오면 청년은 처녀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저 왔어요. 아유, 어서 오게. 자, 이거 소주 대평하고 먼 바다 생선입니다. 뭐 하는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네. 예. 처녀의 아버지는 청년이 막소주 뒷병과 몇 마리의 먼 바다 생선을 들고 찾아오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처녀까지도 청년이 들고 오는 막소주와 먼 바다 생선은 처녀의 집을 찾으려는 청년의 구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바다에 길든 청년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겨드랑이 간지러울 만큼 참으로 관능적인 것이었다. 청년은 이 간지러움을 현실로 누리는 희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번에도 만선이라면서? 예. 저 어르신도 한잔 하세요. 어르신? 지금까지는 아저씨라고 부르더만 어르신이라네요. 그러게. 어르신. 좋지, 좋아. 저기, 자네 생년월일하고 생시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게 사람 죽수게 대놓고 그러나. 다음에 적어서 갖다 주게. 생시 적는 것도 잊지 말고. 예.
다 좋은데 언제까지 남의 배만 탈 건가? 예, 그게 실은 한 해만 더 벌면 선주한테 빌붙지 않아도 조그만 배 한 척은 장만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가? 아이고, 그 잘 됐네. 그렇죠, 영감? 아이, 그래. 아이, 잘 됐구먼. 아이, 잘 됐어. 처녀의 집을 나올 때 초롱에 불을 달여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처녀였다. 이거 초록불인데. 예. 고마워요. 자네가 배만 사준다면야. 우린 더 바랄 게 없지. 밤길인데 조심해서. 예. 고마워요. 청년에게 처녀 아버지의 말이 다 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소곳이 돌아서던 처녀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처녀의 부모와 청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청년이 그 집에 나타나도 청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청년은 마음을 바쁘게 먹지 않았다. 그 방문이 오래지 않아 열렸다가는 다시 닫히고 오래 그리워하던 처녀의 가슴과 현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날이 오고 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청년에게 바다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먼 백길을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자 청년은 처녀의 부모에게 오래 미루어오던 청을 넣었다. 처녀 부모의 침묵은 그날따라 길기도 했다. 어르신, 말 매듭을 지어주셔요. 무슨 말인가? 다 아시면서 요즘 왜 이러신대요? 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냥 다녀오게. 말이 다 되다니요. 혼인을 허락하신... 영감은? 걔 생각도 들어봐야지요. 눈치를 하루 이틀 봤나? 척하면 삼척이고 닭하면 목탁이지. 에이그, 저것이 앙큼한 것이여. 자네를 닮아서. 아이고, 젊은 사람 앞에 놓고 무슨 짓을... 엉큼하든 달콤하든. 물어보나 마나요. 염소가 물똥 싸는 거 맞는가? 양반이 집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여튼 다녀오게. 이러다 배 놓치겠어. 이번에 나가면 한 2달 걸리나? 예, 2달 정도. 어쨌든 다녀오게. 예, 그럼. 왜 저러시지? 그래, 이번에도 만선하고 돌아오면 호리나를 잡아주실 거야. 두 달 동안이나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 회항의 밤바다에는 안개가 짙었다. 배가 닿자 어부들은 어부들답게 가족과의 재회를 무뚝뚝하게 나누었다. 어부들은 그들이 바다에 나가 있을 동안 가족들이 했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애써 나 모르세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선주와 그 아들이 나와 어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선주 아들이 무슨 일이래? 글쎄요,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왜 나왔을까요? 왜 사람 보고 악수를 하는데? 저게 사람 보려고 작정을 하네. 죽겠어요. 아이고,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악수.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응? 젊은 사람이. 아이고, 김씨도 이번에 만선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매일 하는 건데. 아이고, 제씨, 아이고. 선주들 좀 이상하다. 뭐가요? 너하고 악수할 때만 손에 힘 꽉 주고 힘 자랑하듯이 그랬잖아.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이야? 무슨 소문이요? 그 자네가 찍어둔 그 처자 말일세.
선주아들한테 팔려간다던데. 예? 말도 안 돼요. 선주 아들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자식이 장가갈 나이에 무슨... 그 있는 놈들은 첩조두고 그러잖아. 아이, 그래도 헛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이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낼까. 비탄감에다가 그 바다 위험할 때 빈 많은 사람들 그 배 타야 하지 않는가. 거기서도 이름을 지워주는 조건이라도. 아이씨,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김수현 씨, 저 먼저 좀 갈게요. 청년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처녀와 처녀 가족과의 재회를 오붓하게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처녀의 방에는 불이 없었다. 반갑긴 하네만. 왜 이러세요, 어르신? 대체 무슨... 오는 길에 아무도 못 만났는가? 에휴, 한 말도 못 들었는가? 아니야. 에휴, 나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네만. 여자들 약속은 무겁지 못한 법이네. 에휴. 청년은 가만히 문을 열고 처녀의 방문을 내다보았다. 파도에 지친 무기력한 50대 선주의 아들에게 딸을 팔고 바다에서 희생되는 어부의 명단에서 제 이름을 지운 것이다. 어둠이 지키는 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청년이 조그만 전마선 한 척을 밤바다에 띄운 것은 며칠 뒤의 일이다. 물풀의 씨앗처럼 청년은 이렇게 그 마을을 떠났다. 슬픔을 잊으려고 청년은 만나는 섬과 별의 이름을 외웠다. 물풀의 씨앗이 다른 물가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청년도 다른 해변에서 생활을 꾸몄다. 그러고는 가슴에 둥짓은 정막을 신경통과 함께 다독거리며 나이를 먹었다. 아내를 얻고 생활을 마련했으나 그의 사랑은 본능의 나무에서는 꽃을 피워주지 않았다. 아내가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아주고 죽었으나 그는 아내 몫으로 바다에 돌을 던진 적은 없다. 아내의 제삿날은 아무 일 없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그 처녀가, 선조아들의 첩이 되었던 그 처녀가 뜨내기 비단장수로 늙은 채 어둠에 쫓겨 이제는 중늙은이가 된 옛날의 그 청년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의 혼백을 위해 딸이 초저녁에 빨랫줄을 거둔 그 마당으로 아버지의 첫사랑이 고개도 숙이지 않고 들어선 것이다. 비단장수가 아이와 누나에게 뱉어내는 무신경한 사투리는 큼지막한 돌멩이가 되어 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아버지, 맷밥 다 지었어요. 곧 닭이 올 텐데요. 오냐. 닭이 울리면 큰일이지.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그날 그 집에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혹은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님 함께 하셨습니다.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문학평론가이신 중앙대학교 유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윤기 작가의 손님 함께 들어봤는데 작품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선주 아들의 첩이 되었던 그 처녀가 이제는 중늙은이가 된 옛날의 그 청년 앞에 나타난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제삿날에 찾아왔어요. 근데 일부러 알고 이날을 택해서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네, 그렇죠? 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무엇보다도 데님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님이란 결합을 상징하는 끈인데요. 연인에게 우리가 리본을 선물하고 네. 신랑 신부에게 색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는 건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이는 데님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네. 이는 합일에 실패한 어긋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일찍 죽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어긋나고요. 아이가 품은 누이와의 근친 상간적인 사랑이 어긋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첫사랑이 어긋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한 짝뿐인 데님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말이에요. 예. 그날 그 집에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혹은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왔다거나 뭐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아이와 누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불쑥 찾아온 이 불청객 도부장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 비운의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선물로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육신이 없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옛사랑의 몸을 빌려 남편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본 거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 즉 어머니의 제삿날, 손님처럼 찾아온 아버지의 첫사랑이라는 설정이 너무 극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비단장수는 어머니의 분신입니다. 네.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혹은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표현으로 소설을 매듭짓고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로 수준 높은 문학적 상징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의 한과 사랑을 상실한 채 살아온 아버지의 비애를 아버지의 풋풋한 옛사랑으로 화해시키며 하나로 묶어매는 연두색 데님. 정말이지 오랫동안 기억될 한국 문학의 빛나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듣고 나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요. 근데 이윤기 작가 하면 또 소설가이기 이전에 번역가로 상당히 네, 유명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책을 번역하셨죠? 한 200여 권이 넘는 외국 책을 옮겨온 번역의 고수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목록을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네. 몇 가지 대표작을 말씀드리면 조세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네. 그다음 토마스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시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칼 융의 인간과 상징 등 우리가 대충만 훑어봐도 선생님의 다채로운 사생적 편력과 원문과의 치열한 싸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특히 이윤기 선생님이 어느 역자 후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첫 번역에 손을 댈 때는 제대군인 같은 머리카락이 출간을 기다리면서 3번씩이나 번역하는 사이에 반백이 되었다. 이 장면은 번역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이 생생하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반백이 되었다는 표현은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이 남긴 필연적인 기결이 아니고요. 그동안 선생님이 번역가 벌인 치열한 정신적 사투에 대한 일종의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읽힙니다. 잘 알려진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선생님이 번역할 때는 10번쯤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계속 읽으시다가요. 번역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번역을 끝냈다고 하는 후문이 문단의 전설로 회자될 만큼 선생님은 번역에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셨던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번역가이셨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윤기 작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친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교수님께서 쓰신 이윤기론, 변증법으로 돌아가는 5바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요. 예, 뭐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쓴 이윤기론을 선생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 중
가장 인상 깊고 입체적인 평론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네. 문단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저에게 이윤기 선생과 같은 대가의 호평은 더 없는 격려였습니다. 참, 그 이윤기 선생님과의 인연을 듣고 나니까 저희도 괜히 다 마음이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인 중앙대학교 유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윤기 작가의 손님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